놀림받던 촌뜨기 시골 청년에서 이름만으로 프랑스를 열광시키고 주변 유럽 국가들을 벌벌 떨게 했던 강력한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전쟁 영웅 나폴레옹이죠.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를 반도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프랑스를 위기에서 건질 기회를 얻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원정길. 그러나 나폴레옹의 나이는 고작 만 27세였습니다. 전쟁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부하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전쟁을 치를 전쟁 자금조차 바닥입니다. 내 편 하나 없는 이탈리아 원정에서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폴레옹의 특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투가 아닌 영양실조로 부하들이 죽어나가는 위기를 나폴레옹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탈리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이 보여준 전투 천재의 모습, 지금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공포 분위기로 사회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국가 재정은 위태위태했어요. 여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등이 동시에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어서 안으로는 혼란스럽고 바깥은 위기인 시대, 프랑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반프랑스 연합국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늘 골칫거리였던 오스트리아를 압박하기로 합니다. 대대적인 토벌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두 개의 방향에서 오스트리아와 맞붙기를 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북부였죠. 이때 이탈리아 북부를 공격해서 오스트리아로 진격하는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 지휘관으로 임명되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도 포기하고 파리를 떠나 원정길로 나섭니다. 바로 결혼식과 신혼여행입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과의 결혼식에 2시간이나 지각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48시간을 못 채우고 결혼 이틀 만에 이탈리아 북부로 향합니다. 나중에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남자다. 이 나폴레옹 원정길을 따라가기 전에 프랑스 혁명 전후의 군대의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전에 프랑스군은 용병, 지원병 중심의 군대였습니다. 혁명 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데 바로 징병제도입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를 침공하자 1793년 국민의회가 강제 징병제도를 시작합니다. 혁명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남아있는 귀족 장교들도 직업 군인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귀족도 특별하게 호사스럽고 유니폼 멋있게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군장도 간소화하고 어떤 행동이나 리더십도 장교스러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군대 효율성, 속도, 행군 속도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징병제를 시행했더니 병력은 많아졌는데 훈련은 부족해집니다. 라인 배틀이라는 건 횡대로 길게 늘어서서 진격하면서 싸우는 건데 훈련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횡대 대응으로 싸우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나폴레옹은 새로운 혼합 대형 전술 산병전을 선호합니다. 산병전이라는 거는 횡대를 갖추지 않은 약간 자유로운 군대라는 건데 이전에 경보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산병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길게 전진하는 횡대, 좌우, 앞에서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엄호를 해주니까 훈련이 부족하지만 산병들이 용기를 가지고 진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을 넣습니다. 산병을 동원해도 횡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부대는 가운데 횡대를 놓고 양쪽에 종대를 놓습니다. 횡대와 횡대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종대가 칼날처럼 파고 들어가서 적의 횡대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대의 돌격 능력, 이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먹 부분에는 고참병들을 두고 뒤쪽에는 신병들을 배치합니다. 잘 되는 군대는 고참들이 앞장서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안 되는 군대는 신병을 내보내서 죽이고 고참이 뒤에 가는 군대죠. 나폴레옹은 주먹 부위에 고참병들을 배치해서 격파하는 식의 종대 대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전략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의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사전조사입니다. 나폴레옹은 임명받은 시기부터 며칠 동안 전쟁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이탈리아 관련 서적과 지도책을 요구합니다. 또 이탈리아 전장에서 싸웠던 지휘관들의 전기를 읽고 분석합니다.
심지어 경험이 많은 장군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듯한 질문이 있어서 부하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사람일수록 정보를 그냥 얻어먹으려고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서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비결 두 번째는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탈리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의 피하에는 사단장 5명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이 정말 성분이 다양했습니다. 사병부터 장군이 된 사람, 용병 출신, 범죄자 출신, 외국인, 하여간 이 사단장들의 특징은 전통적인 귀족사회 장교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심지어 나폴레옹조차 그동안 보병대를 지휘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장 중 한 명이었던 마세나의 회고에 따르면 처음에 그들은 모두 나폴레옹을 존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데모 진압해가지고 이렇게 치안 유지했다는 거니까 정부에 잘 보여서 낙하산으로 온 것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나폴레옹을 파견했던 거는 총재 정부인데 부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새 나가니까 이탈리아 원정군한테 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에 주어진 원정 예산이 고작 4만 프랑이었는데 이게 나폴레옹 연봉보다도 적었습니다. 이탈리아 국경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니스에 도착했을 때 벌써 병력이 거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날은 추운데 군복도 안 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러닝 셔츠만 입고 있질 않나. 석 달 동안 고기는 구경도 못했고 빵은 굶어서 죽을 것 같으면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수레를 끄는 말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가서 노새를 징발해서 대포를 끄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군대가 가장 중요한 게 워커인데 사병들이 전부 아예 신발이 없거나 남학신을 신은 병사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 영양실조로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서 다 벗겨서 자기가 입었고 봉급도 몇 달이나 연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하니까 전염병까지 돌아서 20일 동안에 제21여단에서만 6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 나폴레옹이 부임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먼저 병참 장교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병참부를 새로 조직해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병참부에서 쇄신하는 방법도 있고 병사들이 이제 부정부패가 없어졌으니까 우리한테 제대로 오겠구나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 부정부패 해결했다고 해도 문제가 사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시 재워놓고 통제정부에다 열심히 편지를 보내서 지원을 받습니다. 당장 신발 5천 컬레가 옵니다. 그리고 군자금도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병사들이 이제 장교들 말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요 틈에 나폴레옹은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군대 용어 중에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 두드린, 옛날 전쟁하면 이거 두드리는 애들 있잖아. 앞에다 배치하는 게 좋겠니? 뒤에다 배치하는 게 좋겠니? 굶고 힘들어 죽겠는 애들은 그런 거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가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얘는 여기다가 배치한다. 수리탄은 여기에 차는 게 좋겠냐? 여기에 차는 게 좋겠냐? 이런 식으로 다다다닥 디테일을 명령하면 내가 군인이다. 이제 내 앞에 전쟁이 있다. 나의 사고의 중심을 전투에 맞추자. 이런 식으로 또릿또릿해지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전쟁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비결, 교과서대로 정석대로입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을 동쪽으로 밀어붙이고 체바 요새라는 곳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오스트리아군은 오스트리아 정규군과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연합군이었는데 나폴레옹은 피에몬테 군이 전투 의지가 약할 것이라는 걸 판단해서 먼저 피에몬테를 격파하면 피에몬테 군 전체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만 명의 프랑스 병력과 6만 명의 오스트리아 피에몬테 연합군이 대결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알프스 산악지대입니다. 나폴레옹은 피에르 드 브루세의 산악전의 원리라는 책, 그리고 1745년에 피에몬테와 맞설 때 세운 군사작전을 참고해서 그 교과서의 정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롬바르디아를 공격해 오스트리아군과 산악전을 치릅니다. 산이라는 것은 늘 방어에 유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 치중하게 되죠. 그런데 산악전이라고 무조건 방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산악의 험한 지대에 배치하다 보면 수비대도 여기저기로 단절되게 되고 부대와 부대 사이의 이동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 수비를 하기에는 힘들고 대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수비대는 산악지형이 수비에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군대는 수동적이 되고 대담함과 적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욱이 오스트리아군 같은 귀족 군대는 원래 신분제적으로 경직되고 상명하복식의 질서 이런 것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이 자기가 좋은 자리에서 꼼짝 않고 지키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보병들은 이전 보병들과 기동력이라든가 진격 의지 이런 것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보급, 행정체제 역시 남달랐죠. 이러한 장점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자, 네 번째, 단번에 적의 취약한 지점을 찌른다. 총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에게 첫 승리를 가져다 준 전투가 몬테노테 전투입니다. 전쟁은 돌발 상황의 영속이죠. 멍청할 것 같았던 오스트리아 군대가 나폴레옹이 예상했던 것보다 5일이나 먼저 움직여서 프랑스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적의 움직임이 왔을 때 나폴레옹은 당황하지 않고 단 48시간 내에 국면을 전환시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이 전선을 지나치게 확장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놓치지 않고 사보나에서 북쪽쪽으로 약 19km나 떨어진 몬테노테를 공격해서 적군의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당시 날씨가 안 좋아서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산악지방에서. 새벽 1시에 마세나에게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해 들어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마세나는 거기가 아니라 저 떨어져 있었어요. 마세나가 이동해야 되는 루트에는 고도 3,200m에서 4,800m 이르는 검산 줄령이 이어져 있고 험한 능선을 내려와야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오스트리아군이 보루를 세워놨지만 그들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프랑스 보병대는 산악지형을 신속하게 이동해서 점령하고 나폴레옹이 지시한 지점까지 와서 오스트리아군의 측면을 쳐서 오스트리아군을 포위를 합니다. 오스트리아군은 포로를 포함해서 총 2,500명을 잃었고 나폴레옹군은 겨우 800명을 잃었습니다. 몬테노테 전투는 나폴레옹이 총사령관으로서 첫 승리를 거둔 것으로 모든 병사들이 나폴레옹의 지휘력을 보고 감탄하고 사기를 높여주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의 다섯 번째 장점, 빠른 기동력으로 적의 급소를 치는 능력입니다. 당시 프랑스군이 약 5만, 오스트리아 피에몬테군 약 8만 명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전술에서 가장 예술적인 측면이 이건데요. 우리가 병서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적은 분열시키고 아군은 집중시켜라. 적군이 4만 명입니다. 아군이 3만 명입니다. 그러면 적을 둘로 분열시키면 2만이 되겠죠. 이게 말은 쉬운데 상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분열시키겠어요? 나폴레옹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부대를 아주 잘게 쪼개요. 10,000명, 5,000명, 8,000명 산지 사방에 비탈과 요새를 흩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군은 진격하다 보면 여러 개 남아있는 부대들이 내 뒤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폴레옹은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상대방 군대의 수준, 지형, 아군과 적군의 지휘관 이런 거 막 계산해서 정확하게 도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편 부대 하나 10,000명을 가지고 적군 5,000명을 치는 거죠. 그것도 가장 유리한 장소에서. 그러면 30분 만에 이겨요. 자, 그러면 이 부대를 가지고 8,000명하고 5,000명이 싸우는 지점으로 돌입해서 5,000명과 합세하면 15,000명이 돼서 8,000명을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결국 접전지에서 수의 우세를 가져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수학 천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돌발 상황까지도 다 예측하고 대안을 세웁니다. A라는 상황이 나타나면 이렇게 한다. B라는 상황이 나타나면 이렇게 한다. 라고 이거를 대비를 해 놓으면 F나 Z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우의 수에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전투를 당시에는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전차는 공격력 7, 수비력 3,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천재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두뇌, 기동력, 전황 파악, 명령 체제, 보급 체제, 조직 모든 면에서 느린 군대는 나폴레옹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통상 여단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약 24km였는데 나폴레옹 군대는 일반 군대의 2배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개혁도 했습니다. 보병 장비 중에서 행군을 방해하는 가장 무거운 장비가 뭐냐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텐트, 버려! 나뭇가지, 나뭇잎 덮고 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레로 날라야 되는 장비도 간소화됐죠. 그래서 탄약 수레만 보병과 함께 뛰어갑니다. 탄약 수레도 빨리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로 설계하는 것도 바꾸고 마차나 군장들도 계속 개혁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한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보다 더 행군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행군은 대체로 매우 힘들고 병사들 중에 절반이 뒤처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기를 잃은 병사는 없었고 모두 늑대라도 뒤따라왔다. 여기서 나폴레옹을 유명하게 만든, 사실은 악명 높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요령이 나옵니다. 바로 식량의 현지 조달이죠.
무질서한 약탈은 군대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군 속도를 늦춥니다. 나폴레옹 휘하의 한 지휘관은 만약 나폴레옹 병력이 군 행정부가 휴대용 식량으로 빵과 고기를 배급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전략에서 칭찬할 것은 아니지만 나폴레옹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 점령지와 항복한 도시와 지역에서 막대한 기부금을 얻어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예술품 강탈 사건이 벌어집니다. 총재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남김없이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작품들을 보면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게 0.5톤이나 되는 커다란 작품이었는데 가로로 잘라가지고 타페처럼 말아서 파리로 보냅니다. 산마르코 성당에 있는 4마리의 청동말, 지금 바티칸에 있는 고대 최고의 조각상 라오콘 군상,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습작 노트를 싸그리 쓸어서 가져와서 학자들에게 연구하게 합니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 동안에 5천여 점의 전리품을 프랑스로 보냈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채우고도 넘쳐가지고 베네치아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밀라노의 브레라 갤러리,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마드리드의 프라도 박물관, 이런 곳을 세우는 뼈대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에몬테가 항복합니다. 그들과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토르토나, 알렉산드리아, 코니, 체바, 발랑스로 통하는 길부터 코니와 스트라강, 그리고 타나로강과 포강 사이의 영토까지가 모두 프랑스 손에 넘어갑니다. 나폴레옹의 성공 비결 마지막, 병사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연설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의 연설을 두고 말하기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영혼의 말을 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을 신화로 만든 첫 번째 전투가 로디 전투입니다. 5월 10일 밀라노로 후퇴하는 오스트리아군을 추격하던 나폴레옹은 로디에 있는 아다 강에서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강에 폭 9m, 길이 180m의 나무 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오스트리아군 3개 대대가 대포 14문을 설치해서 다리를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 8개와 14개의 기병 중대를 예비로 두어서 총 9,500명의 병력으로 180m의 다리를 방어하고 있었죠. 나폴레옹은 1차로 공격해 보았지만 당연히 대실패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대포 30문을 준비시켜서 적 포대를 때려서 가능한 한 로디 다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병 2,000명을 남북으로 내보내서 다리 없이 건널 수 있는 강의 여우를 찾게 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병사들에게 열변을 토하며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척탄병 중대가 선봉에 서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자살이나 다름없는 임무였지만 장군들도 감동을 받아서 란과 마세나가 직접 다리로 돌격하게 됩니다. 물론 돌격하던 병사들 거의가 죽어 쓰러졌습니다만 거의 끝에까지 일부가 갑니다. 그러다 마지막 80m 정도 남겨놓고 더 이상 진격이 안 되니까 강으로 뛰어듭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병사를 추가로 투입했는데 마침 이때 여우를 찾아서 건넜던 기병들이 돌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 군대는 무너졌어요. 나폴레옹 군대는 로디 다리를 건너서 적진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로디 전투는 나폴레옹을 신화로 만듭니다. 나폴레옹 자신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태어난 사람이 분명하다고 자각했다고 말합니다. 로디 전투 이후로 병사들은 나폴레옹에게 꼬마 하사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병사들의 반항적인 태도는 깨끗이 사라지고 나폴레옹 군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용기와 사명감으로 가득한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이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영웅이란 위기를 만나야 영웅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나폴레옹은 만토바라는 요새를 포위하게 되는데요. 만토바 안에 갇힌 병력이 나폴레옹 군대보다 더 많았어요. 오스트리아 대군이 위기에 빠지니까 오스트리아군 본토에서 지원 부대를 보냅니다.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중남부의 이탈리아 도시공화국이 오스트리아가 아무리 봐도 세 보이니까 그쪽 편에 붙어서 반나폴레옹 전선을 형성합니다. 이 사태에 고무되어서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도시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폴레옹의 5만 병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나폴레옹도 처음 겪는 상황이었지만 반란이나 시위는 가혹하게 진압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만토바를 함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폴레옹은 만토바를 포위한 채 남은 병력을 가지고 중부 이탈리아를 석권합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엄청난 기부금을 뜯어내서
통제 종국에게 보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군은 중군, 좌군, 우군으로 나뉘어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닦아온 기동방어 전술로 대응합니다. 소수 병력을 보내서 자군과 우군을 상대해서 버티면서 시간을 끌게 합니다. 그리고 부대를 더 잘게 쪼개서 현란한 기동으로 이 전투의 주도권을 잃지를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로나토 전투와 카스틸리온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사각방진 체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목골 대형으로 부대 4개가 가다가 적의 대군이 나타나면 맨 오른쪽에 있는 부대가 앞으로 진격해서 적을 막는 수비대 역할을 합니다. 이 우익이 최대한 버티는 동안에 전위, 좌위, 후위가 이 전투 상황을 봐서 적의 약한 곳을 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에 여러 대의 구축함이 여러 방향에서 돌진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마른 목골 대형이 원래 그동안 왜 실행이 되지 않았느냐? 대포가 등장하게 되니까 기병의 역할이 제한이 됩니다. 원래는 보병이 우직하게 밀고 측면에서 돌고 뒤로 돌아오는 건 기병이 해줘야 되는데 대포가 등장하니까 기병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보병은 이렇게 긴 횡대, 선형 대형으로 움직이니까 상황에 따른 기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대형은 붕괴되기가 쉽고 한번 붕괴되면 수습과 정비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사람의 지휘관이 이런 거대한 선형 대형을 총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시에는 연락병을 보내서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작전을 변경하거나 응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병력을 밀집시키고 직선으로 움직이는 전투가 유행했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이렇게 싸웠던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 마른 목골 대형 전술로 들어오게 되니까 오스트리아 군대는 적이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의 상황에 당황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군 사령관 비룬전은 후퇴를 명령합니다. 승리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하죠. 오스트리아군의 위협은 꿈결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만토바에는 16,000명의 병력이 요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상황이 또 나폴레옹에게 유리하게 전개됩니다.